지금 여기 오신 분 중에 저희 학원 안 다니고 있는 학생 어머님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두 분, 대부분 다 이제 재원생 부모님들이시고, 오늘은 이제 고3 애들 6월이니까 이제 대략 6개월 남았죠? 끝날 때까지. 예. 6개월 동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예. 그런 그 스케줄과 그다음에 그 부모님들 아셔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고3 입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애를 둘을 키우는데 제도교육이라 하면 이제 학교 교육을 얘기하는 건데 12년이잖아요. 네. 뭐 그전 유치원 빼고 이제 제도교육 12년째죠. 네. 애 많이 쓰셨죠? 네, 저도 어렸을 때 그놈의 중이염은 왜 이렇게 달고 사는지 뭐 동네 소아과 맨날 들고 댕기고 그러다가 사춘기 와갖고 속도 세기고 그러다가 이제 고3이 됐다고 이제 손은 떠났죠. 어차피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죠? 예, 어차피 말을 안 듣고 어쨌든 뭐 옛날 어른들 하시는 말씀대로 이제 나중에 커서 이제 사람 구실을 하려면 뭔가 할 줄 아는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직업 관련 전문 지식은 뭐 교육을 대학이 독점하고 있잖아요, 거의. 대학을 보내긴 보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대부분의 아이들이 중3 때 와서, 보통 이제 저희 학원에도 중3 때 들어오니까 중2, 중3 때부터 와서 지금까지 다닌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그런 아이들 저도 이제 끝맺음을 잘해야 이제 보람도 있고, 그죠? 부모님들한테 좋은 소리도 듣고, 예, 동네 애들 소개도 해주고 사촌 동생도 보내고 그래야 또 먹고 살고 뭐 그러겠죠. 예. 그래서 저희 학원은 사실 뭐 중3 때 제 설명회를 들으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희 학원은 이제 원서를 저희가 직접 쓴다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제가 중3 설명회 하면서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제 대학 입시라는 거 결국 원서 쓰기 싸움이다. 그렇죠? 근데 원서를 고3, 9월에 쓰지만 실제로는 중3 때부터 이제 전형을 예측하고 그거에 맞춰서 고등학교도 보내고, 그다음에 내신 추이, 그다음에 그 아이의 학교생활 추이를 바라보면서 중간에 이제 부족한 거 메꿔주고, 학생부도 기록을 충실하게 채워나가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죠. 그래서 마지막 원서를 잘 쓰고, 이제 원서를 쓰는 것부터가 굉장히 치열한 싸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좀 머리 싸움이죠. 예, 머리 싸움이라 아직은 제가 머리가 돌아가서 쓸 수 있는데 몇 년이나 더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돌아가는데 왜 이제 머리가 필요한가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자, 입시 캘린더, 그 다음에 주요 전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수시 지원이 이제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가를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뭐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되는가, 이런 거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뭐 수시 면접, 그 다음에 수능 강좌, 마지막 파이널 강좌들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가, 이제 요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자, 지금이 이제 6월인데요. 일단 9월 2일 날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죠. 예, 평가원 모의고사 있는데, 평가원 모의고사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게 재학생은 이 6월, 9월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모의 수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어디서 출제하는지 아시죠? 3월 모의고사는 어디서 출제하죠? 서울시 교육청에서 출제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울시 교육청, 그 다음에 경기, 인천, 부산 이런 교육청들이 출제하는 모의고사가 있고요. 6월, 9월 모의고사는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죠. 그래서 이제 평가원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 수능을 어떻게 돼야 이게 욕 안 먹고, 너무 쉬워도 욕 먹고, 물수능, 너무 어려워도 욕 먹고, 불수능, 오답 있으면 안 되고, 그렇죠? 이 시뮬레이션을 해봐야죠. 문제를 출제하고 그거를 갖다가 검수하는 그런 과정을, 난이도 조절하고 이런 것들을 해보기 위해서 평가원이 1년에 2번 모의 수능이라는 거를 출제를 하는데, 모의 수능이 이제 6월 이미 봤고요. 못 봤죠, 애들. 그죠? 예. 만족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모의고사 결과에 다 못 봤죠. 무조건 못 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9월 모의고사가 있죠. 예. 그럼 이제 이게 9월 모의고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주변에서 이제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텐데,
저희 학원 아이들 대부분은 그 수시 전형이 주전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학년 1학기 내신이 중요하죠, 당연히. 과목은 몇 개 안 되지만 보통 과목이 4개 정도 됩니다. 상대평가 과목이. 많으면 5개. 3단위짜리가 4, 5개쯤 있거든요. 3학년 1학기에. 그거를 등급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최종 그 내신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3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의고사는 애들한테, 저도 이제 애들한테 얘기하면서 그 모의고사 감이 너무 떨어졌다.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영어를 계속 1등급 받던 애가 감이 너무 떨어졌다. 그럼 제가 그래도 내신 공부해라. 모의고사 하지 말고 내신 공부해라. 여름부터 달리면 된다. 예, 그래서 6월, 9월 모의고사를 바라보는 저희의 관점은 물론 이제 이 객관적인 점수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이 재학생들은 추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다음에 시기별로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이제 그 1학기가 끝났습니다. 1학기가 끝나고 원서를 쓰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정시를 보는 아이들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를 다 열심히 해야겠죠. 수시 정시를 동시에 준비하는 애들도 국어, 영어, 수학, 탐구를 다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이제 수시 올인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정시로 가는 대학보다 훨씬 나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6장의 원서를 쓸 때 1장 이상은 무조건 합격하게 쓰겠죠.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수시로 가는 대학, 정시로 가는 대학보다 좋으니까 무조건 한 대학 이상은 붙게 쓰겠죠. 그죠?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쓰겠죠. 예. 떨어지면 재수잖아요. 정시가 없으니까. 예. 그렇게 쓰기 때문에 실제로 정시를 지원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탐구를 다 할 필요가 없죠. 이제 버립니다. 어떤 아이는 국어를 버릴 거고, 어떤 아이는 수학을 버릴 거고, 버릴 수 있어요, 이제. 예. 그러면 이제 공부 시간이 달라지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고. 그래서 이제 9월 모의고사 결과가 그 우리 재수생들은 이제 9월까지 왔으면 거의 다 그러니까 나올 만큼 나온 거예요, 등급이. 예. 작년에 했고, 올해 이제 봄부터 그렇죠. 재수학원에서 눈물 젖은 빵 씹으면서 몇 개월 동안 해서 할 만큼 한 거고, 재학생들은 여름방학부터 수능 보기 직전까지도 점수는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아직 왜냐하면 총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찬스는 있다라는 추이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6월 모의고사 점수,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 점수에 너무 이렇게 그 낙담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추이가 훨씬 중요하고, 그러니까 추이라는 건 어떻게 아냐? 그럼 원장님, 저희 애가 지금 3등급인데 나중에 뭐 1, 2등급이 나올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세요? 장담 못하죠.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근데 아이를 보면 알죠. 어떤 문제를 틀리고 있고, 아이가 태도가 어떻고, 눈빛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점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뭐 그 부족했던 영역들을 어떤 식으로 메꿔나가고 있고, 이런 추이를 보면 얘가 이제 실제 수능에서 오를 거다. 어떤 과목은 오를 거고, 어떤 과목은 떨어질 거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점수 6월, 9월에 너무 그렇게 그를 맹신할 필요는 없다. 재학생들은 변한다. 예, 그런 얘기고요. 기말고사 끝나면 이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하면, 기말고사 끝나면 일단은 뭐 시험은 끝났으니까 성적은 우리가 못 바꾸는 거고요. 학생부 전형하는 아이들은 마지막 학생부에 들어갈 내용을 점검하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 세특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1학기 때도 활동했던 것들 충실하게 채워 넣는 학생부 마무리 작업 해야 되고, 동시에 이제 원서 상담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 어떤 과목을 전략적으로 공부할 것인가를 개인적으로 짜서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하루 쉬고, 하루도 안 쉬면 좋겠는데 이틀 쉬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을 해도 꼭 3일씩 안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고3인데. 자, 그놈의 자식, 제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하고, 오늘 그 부모님 와 계신데, 제가 뭐 말을 안 하는데, 하여튼간 꼭 며칠씩 쉬어요, 그렇게. 하루만 쉬라 그래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수시 원서 접수하고요. 예, 그때는 정말 바쁘죠. 저희도 뭐 한밤중까지 계속 전화가 오기 때문에, 보이는데 전화가 오겠죠? 이렇게 쓸까요? 뭐 어제까지 경쟁률이 얼마인데 넣어도 될까요? 수시 원서 접수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형 기간이라는 거는, 이런 수시 관련해서 뭐 면접이나 이런 거를 수능 전에 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예, 전형에 따라서. 그리고 뭐 논술시험이 있는 학교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11월 19일 날 대망의 수능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학교들, 수능 이후에 면접 보는 학교들, 논술 보는 학교들, 그런 학교들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12월 11일 성적 발표를 하고 그 대학에서 뭐 최저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이런 거 따져봐서 합격자 발표를 18일 날 하죠. 예. 18일 날은 많이 떨어지죠. 예. 그 우리나라의 그 수시라는 거는 그 매력이 추합이잖아요. 추합이 뭔지 아시죠? 추가 합격. 그죠? 문 열고 들어가면 손해죠. 문 닫고 들어가야 이제 가장 극적이고 그 점수로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그죠? 1등으로 합격하면 걔는 원서 잘못 쓴 거죠. 더 위에를 쓸 수 있었던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문 닫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 가슴 떨림은 이제 부모님의 몫이죠. 예. 그 가슴 떨림은. 예. 저희 학원에 올해 합격한 애 중에 제일 마지막에 붙은 애는 걔가 4차 추합에서 붙었나 5차 추합에서 붙었나. 예. 이제 자연계 아이였는데 인문계 교차 지원해서 이제 서강대를 최종 합격 5차 추합인 것 같아요. 예. 5차 추합 되면 이제 연락이 어떻게 오냐면 오늘 안에 등록하세요 이렇게 옵니다. 오늘 안에도 등록 안 하면 딴에 붙일 거니까 오늘 안에 등록하세요 이렇게 오거든요 연락이. 예. 그래서 이제 추합이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뭐 이때는 붙었다 떨어졌다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한 성대 정도 되는 대학, 뭐 좋은 대학이잖아요 성균관대학교. 성대 정도 되는 대학이 그 수시는 거의 50% 이상이 교체가 돼요. 그러니까 성대 붙은 애들이 어디도 붙은 거예요. 연고대도 붙은 거죠. 그렇죠. 그 연고대 붙은 애들이 또 서울대도 붙은 거죠. 그럼 이제 서울대, 연고대 붙은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대 등록하면 연고대 등록 포기를 하겠죠. 그럼 연고대 자리가 비죠? 그럼 성대 애들이 쫙 또 빠지죠? 그럼 성대 거의 50%가 교체되니까 계속 이제 이런. 근데 그건 예측할 수 없죠. 예측할 수 없지만 특히 한 중상위권 대학부터 그 밑에는 이 추합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떨어졌다고 뭐 너무. 그리고 대기번호가 나오거든요. 몇 번. 대기번호를 못 받았다 그래도 어떤 학과는 뭐 2바퀴가 도는 학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30명 뽑겠다 그러는데 30명이 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 30명 또 다 빠져나가고. 예. 그래서 이제 90등까지 붙는 2바퀴가 도는 그런 과도 있습니다. 그런 과도 있으니까 이렇게 합격자 발표할 때 너무 이렇게 가슴 조일 필요 없다. 좀 담대하게. 원서 쓰는 게 그래 참 어려운 건데 그런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시 일정이 진행된다라는 거고요. 정시는 수시 다 끝나고 합격자 발표 다 나고 추합까지 다 끝나고 확정된 상태에서 그 정시 원서 이제 인원이 수시에서 못 뽑은 인원들이 2월 되겠죠? 예. 지금 수시 정시 인원이 그 전국적으로 보면 수시가 몇 프로쯤 될 것 같으세요? 8대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네, 전국적으로 보면 8대예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수시가 80%나 되느냐? 물론 수시 인원이 최근에 계속 증가했어요. 그런 탓도 있는데 지방이 수시가 많아요. 지방이. 그리고 특히 요새 그 지방 아이들이 지역 인재라고 하죠. 예, 특히 지방의대. 지방의대 그 지방 애들만 갈 수 있는 그런 그 제도를 대학들이 이제 계속 만들면서 지역 인재라는 건 결국 수시 인원이거든요, 다. 지역 인재 전형이 많이 늘어나면서 지방 수시가 늘어나는 거고요. 서울권은 주요대죠.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들은 6대4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대략 6대4. 수시가 6이고 정시가 4다. 근데 수시에서 인원을 못 채우게 되면 정시로 2월 되게 되니까 대략 55대 45, 수시 55, 정시 45 이 정도의 비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수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수시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왜냐하면 저희가 원서를 쓸 때 정시에 이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은 안 쓸 거잖아요. 그렇죠? 가능하면 안 쓸 거고 만약에 원서를 쓸 때 이 아이가 이제 그 본인이 갈 수 있는 정시 지원 대학보다 조금 낮은 수시 지원 대학을 보험으로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보험으로 쓰더라도 그거는 수능 본 다음에 면접 보는 대학. 수능 잘 보면 면접 안 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능 끝나고 가채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수능 끝나고 가채점을 바로 해야 돼요. 당일날. 가채점을 해서 그 각 입시 기관에서 등급컷 같은 걸 발표를 다 하거든요. 그러면 뭐 최저를 못 맞출 것 같은 학교의 면접 이런 것도 예측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 3일만 지나도 대략 이 분포도가 그 나오게 되면 수험생이 50만이 넘거든요. 50만이 넘는데 작년에 55만이었죠. 작년에 55만이었고 재학생이 30만 명대 중후반 작년에 그랬죠. 재수생이 18만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올해는 어떨까요? 뭐 본인들이 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얘네들이 무슨 띠예요? 무슨 돼지띠? 황금 돼지띠? 네. 맞나요? 아, 참, 쥐띠, 황금 돼지띠란다. 작년 애들이 돼지띠였죠. 그래갖고 작년 애들이 많았잖아요. 그 작년에 애들이 많았다는 얘기 올해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재수생이 많은데 또 우리는 또 무슨 고민이 있죠? 재수를 법적으로 못하는 건 아닌데 재수를 하면 굉장히 피곤하니까 교육과정이 바뀌어갖고 과목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제일 문제가 이제 그 뭐예요? 그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새로 해야 된다라는 재수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돼지띠 애들이 작년에 많아서 재수생 비율이 올해 높고요. 재수생이 많죠. 재수생이 많고 우리는 또 재수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올해도 대략 55만 근처에서 수능 원서 접수하면 이제 알겠지만 55만 정도에서 대략 표집이 점수 표집이 대략 한 10만 명 정도의 데이터를 표집을 하면 수능 분포 점수 분포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요번에 그 지방선거 할 때 여론조사하는 거 보면 뭐 1000명 갖고 맞추네 못 맞추네 그러잖아요. 보셨죠? 예, 여론조사 뭐 ARS 뭐 오차 범위 뭐 3점 몇 프로 해갖고 1000명 갖고도 하는데 50 몇만 명 시험 봤는데 10만 명 정도 데이터면은 수능 분포는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대략 이 아이가 실제 수능으로 어느 정도 대학을 정시에 갈 수 있겠다가 나오면 그 수능 시험 이후에 있는 면접 보는 대학을 안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시에서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을 쓰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게 당연히 더 유리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시까지 안 가는 게 제일 물론 저희 학원에 정시하는 애들도 꽤 있어서 그리고 뭐 정시를 뭐 하고 싶어도 다 떨어지면 해야죠 뭐. 그렇죠? 그런 거라서 정시 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고요. 자, 수시 포인트 이건 뭐 그렇게 부모님 신경 쓰실 건 아닌데 어쨌든 개정교육과정 마지막 해다. 재수생은 는다 올해는. 작년보다 늘 게 확실하겠죠. 20만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수시하고 정시 이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최저를 보는 대학이 이렇게 자꾸 느니까 그렇죠. 최저를 보는 대학이 특히 이제 사실 대학 가기 제일 좋은 방법은 교과인데 이제 교과 전형인데 교과 전형은 대부분 다 이제 수능 최저를 보기 때문에 그 종합 전형은 이제 수능 최저 안 보는 데들도 꽤 있는데 교과 전형은 대부분 다 수능 최저가 있거든요. 수능 최저가 있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그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이 수능 최저를 확실하게 맞출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근데 교과 전형은 어디가 강세냐면 지방 애들이 강세예요, 당연히. 서울보다는 지방이 내신 따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방 아이들은 제가 뭐 서울하고 지방을 이렇게 그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좀 웃기겠지만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도 뭐 그 서울도 아이들에 따라서는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 서울은 지방보다는 많이 유리하죠. 수능 공부하기도 유리하고 진명학원도 있고 뭐 사교육 환경이 굉장히 좋으니까요. 좋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이런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예전에 교과 전형에서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뭐 최저 충족이면 필합격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수능이에요, 불수능. 그래서 재학생들이 수시 지원을 전형을 했는데 수능이 너무 어려워서 재학생들이 못 본 거죠. 그러면 이제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애들이 점수가 좀 교과 점수가 좀 낮은데 최저만 맞추면 다 붙는 거예요. 최저 맞추는 애들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도 왕왕 나옵니다. 왕왕 나와서. 그래서 어쨌든 의대 정원 및 지역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강화가 된다. 이건 이제 의대가 정원이 늘었는데 대부분 어디서 늘었죠? 지방에서 늘었어요. 그 얘기는 우리한테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호재입니다. 왜? 지방에 있는 내신 높은 애들이 안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지방에서 의대를 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생부 전형하는 애들한테는 의대 정원 문제가 뭐 이렇게 꼭 악재라고 볼 건 없고 다만 이제 최저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최저 기준이 있는 데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수능 준비 잘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자연계 필수 지정 폐지한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왜 이렇게들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 서울대 연고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과 아이들한테 사탐 허용을 다 하고 있잖아요. 사탐 허용을 다 하고 있거든요. 고대도 한 과목은 사탐을 할 수 있고 물론 고대는 이제 정시에서 과탐 선택하는 애들한테 가산점을 주긴 하는데
수시에서는 그런 가산점도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과학교육이 정말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물리화학을 공부 안 하고 대학을 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정말 잘못하는 것 같은데, 정말 잘못하는 건데, 어쨌든 자연계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과탐 지정, 그 다음에 이제 미적 기하 지정, 이런 것들이 자꾸 없어지는 현상이. 그래서 겉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완화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연계 애들이 인문계로 막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교차 지원이 변수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실질 경쟁률은 특히 이제 상위권 대학, 중상위권 대학이죠, 주로. 뭐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무슨 중대나 경희대나 무슨 뭐 시립대나 뭐 건국대나 동국대나 이런 대학들은 예측하기가 좀 더 어려워졌다. 뭐 막 이과애들이 막 치고 들어오니까. 그렇죠? 정원으로 뭐 작년 컷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 직접 반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이고요. 이건 뭐 그냥 전형 이름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중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종을 갖다 좀 세분화해서, 요것도 이제 전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것도 이제 일반고 애들한테 좀 더 유리한 형태로 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뭐 예를 들면 서류 100% 이런 전형들이, 그러니까 서류 100%라 그러면 학종이라 그러면 다들 이게 특목고 아이들한테 유리할 거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당연하실 텐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중3 때 왜 고등학교를 어떻게 써라라고 말씀드릴 때 이 일반고에 어떤 고등학교에 왜 유리하냐 하면 교과도 할 수 있고 종합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특목 자사 애들을 무조건 뽑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다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고 애들이 뽑히는 비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특목 아이들이 뽑히는 비율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이라고 이 일반고 아이들, 내신 좋은 일반고 애들이 무조건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저희 학원 아이들 기존 합격생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뭐 연대를 쓸 때 교과 하나 종합 하나 이렇게 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써서 종합으로 붙고,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뭐 영상 일찍 오신 분들 보셨을 텐데 거기에서 저 무슨 전형으로 붙었어요, 무슨 전형으로 붙었어요, 다 일반고 애들이거든요. 학종으로 붙는 애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그 학종이라고 분류되는 전형 중에서도 우리가 그 학생부 기록이 굉장히 좀 뭐 특목 자사 애들에 비해서 좀 부실하다라고 판단되더라도 얼마든지 내신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전형도 많이 있다. 그래서 원서 쓰실 때는 그것도 이제 고려해야죠. 학폭은 우리 애들은 해당 사항 없죠? 없죠. 다 착하잖아요. 천사 같은 애들이잖아요. 학원에서는. 집에서는 안 그러겠지만. 어쨌든 학원에서는 말을 천사 같은 애들이라. 근데 요새 이게 아주 이슈가 되면서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런 움직임은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 자율전공 아니면 뭐 계약학과, 그다음에 AI 들어가는 학과, 뭐 반도체 들어가는 학과가 이제 대폭 늘고 있죠. 근데 이건 계약학과가 뭔지 아시죠? 그 학과 나오면 뭐 삼성에서 뽑아주고 하이닉스에서 뽑아주고 이런 걸 갖다 계약학과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취업이 100% 보장되는 학과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 대학을 안 다니셨죠? 근데 저는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한테 이렇게 대화를 나누던, 전 제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제자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최근에 대학의 분위기는요, 이렇게 전공을 하나만 하는 애가 오히려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복수 전공, 대부분이 부전공. 대학마다 이름은 다릅니다. 동시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이름은 조금씩 다른데 거의 모든 아이들이 전공을 2개 이상, 3개도 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학과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떤 특정 학과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뭐 취업이 보장된다는 게 지금 잘 나가는 기업이 우리 아이들이 취업하게 되는 적어도 6, 7년 후, 10년 후에도 계속 그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거를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대학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마케팅이잖아요. 마케팅의 첫 번째 1단계는 브랜드 네이밍이죠. 진명학원이 이렇게 지금까지 20년 넘는 세월 동안 잘 해오게 만든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 네이밍 있잖아요. 별무반 뭐 이런 거. 그죠? 아주 그냥 동네에서, 관악동에서 유명한 네임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칠주과정 이런 거, 예비고일. 그런 어떤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케팅 할 때는 어떤 상품 브랜드 네이밍이 중요해. 대학도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계속 AI자 들어가고 그래야 영업이 되니까. 근데 뭐 그런 거에 꼭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 포인트는 이건 뭐 여기 내신 반영이 확대됐다라는 거는 저희 정시하는 애들한테도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내신이 너무 낮은 애들만 불이익을 보는 거예요. 이 정시에서의 내신 반영이라는 건
수시에서처럼 뭐 0점 몇 차이로 붙고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정시에서의 내신 반영이라는 건 학교 생활의 충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수시 안 하고 정시한다고 학교 개판으로 다녔나를 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3, 4등급 대 4, 5등급 대 정도의 내신만 갖고 있으면 크게 감점 요소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뭐 이거는 나는 이 과목 하기 싫어요. 뭐 한문 9등급 뭐 이런 것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뭐 정보 8등급 뭐 이런 것만 없으면 크게 이렇게 정시에서는. 다만 그 이게 이제 왜 이런 그 움직임이 있냐면 이거는 특히 이제 그 자퇴 생각하다가 그냥 졸업이나 하지 이런 애들은, 정시하는 애들은 학교 공부를 아예 안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어느 정도 충실하게 하면 큰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주요대 전형을 좀 보겠습니다. 뭐 서울대, 고대, 뭐 우리 애는 뭐 서울대 못 가는데 왜 꼭 서울대부터 하더라 그래갖고 화내지 마시고 그냥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게 전형이 이게 하나하나를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특색만 보시면 되는데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지역균형이라고 돼 있죠. 예, 이제 학교 추천이라고 돼 있죠. 고대는. 그 다음에 연대는 이제 학생부 교과 추천이라고 돼 있고요. 서강대는 지역균형. 이렇게 성대는 추천인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어떤 전형들이죠? 추천 전형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들. 다 있어요. 밑으로 가도. 한양대도 교과, 이제 학생부 교과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추천이라고 돼 있고, 여기도 지역균형이라고 돼 있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추천이에요. 추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추천 전형이 제가 왜 그 중3 때 그렇게 일반고를 가라 그랬느냐. 어느 학교로 가라. 그때 저랑 상담하신 분이 많이 계세요. 어느 학교 가라, 어느 학교 가라. 추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추천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서 쓰기 시작하면 아실 텐데, 추천은요, 서울대만 문제입니다. 서울대만. 왜 서울대만 문제죠? 서울대는 2명이에요, 2명. 2명이니까 이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서울대는 2명이니까 이슈가 되는 거고, 연대, 고대부터는 내가 추천을 받고 싶다 그러면 저희 학원 아이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는 저희 학원 애들이 연대, 고대, 성대를 추천을 받고 싶다 그러면 다 받습니다. 저희 학원 애들은. 왜죠? 진명학원 애들이잖아요. 학교에서 진명학원 다닌다 그러면 다 추천해줘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믿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 추천 명수가 많아요. 그런데 그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그 추천 전형에서 요구하는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숫자가 안 돼요, 학교들이. 그러니까 원서를 써봤자 최저를 못 맞추니까 쓰라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쓰죠. 학교에서도 알죠. 모의고사 추이를 봤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다 받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받는 애들은 연대도 받고 고대도 받고 성대도 받고 다 받는 거예요. 서울대 못 받는 애들도 연대도 받고 고대도 받고 다 받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거의 다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나 학생이 특별히 학교와 뭐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이게 학교장 재량이기 때문에 누굴 추천할 거냐 하는 거는 100% 학교장 재량이거든요. 추천을 다 받을 수 있다. 그럼 다 붙느냐? 그게 아니죠. 다 붙는 게 아니고요. 이 보시면 대부분의 학교가 다 똑같은데요. 자, 연대는 학생부 교과 추천입니다. 여기 뭐죠? 교과. 각 학교에서 추천받은 애들 내신 갖고 뽑는 거예요. 그래서 1점, 그러면 아까 이제 서울대가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뭐 다른 대학도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서울대가 1단계 서류 100이라고 되어 있고 2단계 이제 70 플러스 3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이 1단계 서류 100이라고 되어 있고 2단계 50 플러스 50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균형은 이제 추천을 받고 그냥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류 100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아까 연대는 뭐라고 되어 있죠? 교과 100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는 추천만 받으면, 서울대 공식적인 입장은 추천만 받으면 내신 순서대로 뽑지 않는다예요. 이해 가시죠? 네. 자, 고대는, 그러니까 밑에 대학도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는 건데, 고대는 이 교과 90%입니다. 서류 10%. 그러니까 교과가 낮으면 추천을 받아도 합격할 수가 없겠죠. 서울대보다 연대가 더 높아요. 교과 전형은. 그러니까 서울대는 추천을 받기 어려운 거고, 연고대는 추천을 받더라도 내신 점수가 낮으면 붙을 수가 없는 거고.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학과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그 마지노선이 어느 정도냐? 1.5 안쪽입니다. 1.5 안쪽. 그러니까 1.5가 넘어가면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1.5가 넘어가면. 예. 그래서 물론 좋은 학과는 1.5도 안 돼요. 1.4도 안 되고 1.3도 안 되고 정말 좋은 학과는 연대 같은 데는 1.1, 1.2 여기에서 이제 형성이 되죠. 예. 그래서 오히려 연구대가 더 높다. 그래서 수시는 이런 거예요. 수시는 연대, 고대, 성대 한 대를 다 떨어지고 서울대를 붙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겁니다. 예. 성대 한 대를 떨어지고 고대를 붙는 게 수시에서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뭐 매년 생기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원서 쓰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추천 카드를 갖고 있으면 고를 수 있잖아요. 추천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아이 내신에 맞춰서 이 아이가 이 대학 갔을 때 이 1단계 심사에서 서류 심사에서 얘가 통과를 아니냐, 교과 심사에서 통과할 거냐 말 거냐를 저희가 판단해서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추천을 못 받으면 아예 이거는 의미가 없는. 그래서 추천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를 가는 게 유리하다라고 제가 중3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말 안 듣고 문영 보내고 미림 보내고 어디 보내고 그래갖고 지금 여기 안 계시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뭐 당곡 성보 구암 또 어디예요? 저기 뭐 동작 여기가 남강 이게 주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학교의 특징이 뭐예요? 추천받기 좋은 학교다. 네, 추천.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제 말 듣고. 저한테 고마워하셔야 돼요. 대학 붙으면. 네? 지금은 또 고마워하겠다 끄떡끄떡 하는데 대학 붙으면 또 우리 애가 잘해서 붙었지 뭔데 학원이 잘해서 붙었냐. 아유, 농담입니다. 농담. 그래서 이 학교에서 서울대는 이슈가 될 겁니다. 저희 아이들도 지금 구암, 당곡, 난강 이런 데는 직윤 이슈가 있거든요. 직윤 이슈. 저희 아이들끼리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얘가 추천을 받거나 못 받거나 이런 이슈가 있어요. 3학년 1학기 대신이 중요하죠. 네, 중요한데 나머지 연대나 고대나 그 밑에 그 서울대가 아닌 대학들은 추천받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잘 골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6장의 원서를 조합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는 학교 추천이 있고 학업 우수가 있고 계열적 합이 있어요. 학교 추천은 교과로 분류되고 학업 우수나 계열적 합은 학종으로 분류됩니다. 근데 이게 그 연고대는 전형마다 지원을 그 이중 지원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과 전형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학종을 교과와 학종을 한 장씩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고대가 다만 학교 추천도 교과고 학업 우수도 딱 보면 교과 냄새가 확 나죠. 학업 우수니까. 다만 이건 이제 서류 100% 이건 교과 90% 이게 다른 건데 요 두 개는 같이 못 쓰게 해놨어요. 그래서 교과를 쓰고 계열적 합을 쓰는 건 가능하다. 그러니까 서울대 못 받았다 그러면 고대 2장? 그러니까 뭐 이런 케이스인 거죠. 뭐 예를 들면 얘는 정시 가능성도 있다. 수능도 잘 본다. 그러면 이제 뭐 성대 정도까지를 마지노선으로 하고 뭐 한양대 밑으로 안 보내겠다. 그러면 연대 2장, 고대 2장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다. 예. 그러면 대학에서 어떻게 발표? 둘 다 붙었다고 발표 안 해요. 둘 중에 하나만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알아서 걸러요. 지들이 알아서 걸러서 이렇게 하나만 발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고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학종에 해당하는 이런 서류 100% 5배수 이런 것들을 특목고 아이들이 쓰는 전형이라도 피할 이유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이게 서류 100%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애들이 선발한 결과를 보면 일반고 비중과 특목 자사 비중이 거의 5대5 수준을 유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고 애들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특목 자사 애들은 뭘로 어필하겠어요? 화려한 학생부로 어필하겠죠. 우리는 뭘로 어필하죠? 적당한 학생부와 높은 내신으로 어필하는 거죠. 성실도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종이라 해서 너무 피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 다만 어떤 이슈가 있냐면 면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면접에 강한 애들이 있고요. 면접이 좀 어려운 애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 아이를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고 우리 애는 면접에 강할까? 예. 면접에 어울리는 아이들은 얼마든지 면접이 있는 전형에 도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 면접과 여기에 있는 아까 이제 서울대 지역 균형에 있는 이 면접과 이 면접은 학교마다 다 출제 형태가 달라요. 서울대 면접은 서울대류의 면접이라고 할게요. 대부분의 이제 교과 전형에서 보는 면접은 거의 다 똑같은데 학교 생활 충실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상에 들어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학종에서 물어보는 특히 이제 자연계에서 이런 전공적합성과 관련된 그런 면접을 물어보는 데들은 수학과학 심화 내용을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수학과학이 자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대학마다 다르긴 하지만 종합도 물론
이 학생부 그 종합 중에서도 학교 생활에 관련된 소양 면접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런 걸 물어보는 학교도 있지만 서울대 일반이 대표적인 건데요. 이 면접 구술 이거 수학과학이에요. 그냥 수학 문제 줍니다. 풀으라고. 예, 이런 거라서 예, 잘 풀어야죠. 그럼 일반고 애들은 못 풀어. 그게 어디 있어요? 뭐 일반고 딱지, 뭐 특목고 딱지가 양반 쌍놈도 아니고 수학 잘 풀면 얼마든지 지원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 지원 저희 학원에도 뭐 지원 시키고 싶어 하는 애가 제가 시키고 싶은 아이가 있는데 예, 이게 면접에 강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애가 쉽게 얘기하면 모범생이어야 돼요. 모범생. 그죠? 딱 봐도 모범생. 그러니까 서울대 추천을 받았겠지. 딱 봐도 모범생. 반듯한 애. 학교 생활 잘하네. 그리고 학생부에 적은 기록이 정말 진정성 있는 기록이어야 돼. 왜냐면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문제가. 이거는 모범생 아니어도 돼. 문제 잘 풀면 됩니다. 문제를 잘 풀면 돼요. 이게 달라요. 이게 뽑는. 그래서 서울대는 옛날부터 두 가지를 항상 그 병행해서 이제 다른 대학도 비슷비슷해요. 다른 대학도. 조금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자,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성균관에도 보면 융합인재는 서류 100%고요. 그 다음에 추천인재는 교과 100%. 여기 보면 면접이 있잖아요. 면접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과를 성대가 여기 교과나 융합인재를 면접을 안 보는 이유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할 때 이게 왜 면접을 안 보냐면요. 다 바뀌어요. 면접 봐놓으면. 면접을 다 볼 수 굉장히 셉니다. 경쟁률이. 아까 제가 성대 정도만 가도 거의 절반 정도가 다 교친 면접을 볼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면접을 안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가면 이제 면접 보죠. 그렇죠? 여기 가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이때 면접은 성대 면접은 이거는 이제 수학과학 내용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전공 심화 내지는 학업 역량 이런 거라 그래서 학교 생활 충실도에 관련된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다만 거기에서 이제 전공과 관련된 이과 애들은 수학 관련 내용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예. 그런 거라서 대학마다 이제 그 어떤 대학이 어떤 면접에 강한 게 애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학생부 전형의 구조를 쭉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과 90이고 이거는 뭐 서류 100%고 요거는 비슷비슷하잖아요, 다. 그렇죠? 교과는 대부분이 면접을 안 보고 뽑고 그렇죠? 그다음에 학종은 이제 서류만 보는 전형이 있고 면접을 보는 전형이 있고 애들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이 달라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이 중에 한 대학을 2개 쓰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띄엄띄엄 쓰는 대학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연대 쓰고 고대 쓰고 뭐 성대 쓰고 한대 쓰고 이대 쓰고 다 붙여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있을 거고 하나씩 한 칸씩 띄어서 이렇게 이제 그런 패턴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정시 가능성이 없는 아이들. 아예. 그럼 무조건 붙어야 된다. 그럼 밑에 한 2개 정도는 보험을 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패턴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에 관련된 자료들은 나중에 이게 사실 부모님이 다 우리 애가 갈 때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원서 상담할 때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릴 거고 하나씩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고요. 이 밑에 좀 가보면 사실 뭐 이 정도는 다 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영어가 1등급 나오면 하나 4등급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면 2, 3이거나 이 정도는 하죠. 저희 애들이 뭐 이 정도는 못 맞추겠습니까? 뭐 수시를 그러니까 홍대 정도 되더라도 이게 이제 문과 아이들은 한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 이과 아이들은 한 2점대 중반까지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학교 생활 우수잖아. 이런 정도면은. 예, 그래서 이 정도 하는 아이들은 적어도 뭐 그 1, 2등급 하나 하고 2, 3등급 하나 정도는 갖고 있겠죠. 4개 중에서. 그래서 최저는 진명 아이들은 그래도 잘 맞추는 편이라 또 반드시 맞추게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학생부 전형의 구조는 이렇게 교과, 그 다음에 종합,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있는 종합과 서류만 보는 종합. 그래서 면접이 강한 아이들은 면접 있는 걸 쓸 수도 있고 한 대학을 2개 쓸 수도 있고 최저 달성 가능성을 고려해서 쓴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학생부 전형 이렇게 쓰는 겁니다. 원서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논술 전형을 말씀드릴 건데요. 논술은 요새 또 계속 늘어요. 논술은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논술이 있고 약수령 논술이 있고. 논술을 보는 대학은 좋은 대학이고요. 약수령 논술을 보는 대학은 그거보단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데 약수령 논술로 유명한 대학이 가천대예요. 국민대, 상명대 이런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논술이라 그러면 문과 아이들은 저희가 논술을 추천하지 않아요. 잘.
잘 추천 안 해요. 경쟁률이 너무 높고 예측이 안 돼요. 문과 애들은. 얘가 붙을 수 있다. 얘는 안 될 거. 이런 예측이 잘 안 되고 이과 논술은 예측이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논술을 하고 있죠. 안 하겠다는 걸 제가 잡아다가 시켰는데 지금은 이제 좋아하는데 좀 이따 이제 원서 쓸 때 말씀드릴게요. 왜 논술을 시키는가를. 논술은 이제 내신 비중은 거의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뭐 논술은 뭐 강남 애들이나 뭐 특목 아이들만 하는 거냐? 논술은 좋은 점수를 맞는 애들이 붙는 겁니다.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논술이 왜 아이들이 안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저희가 수능 모의고사를 볼 때는 내신 시험을 볼 때는 어떤 학생이든지 목표가 몇 점이에요? 기말고사다. 요번에 목표가 몇 점이죠? 100점이죠. 100점인데 2개 틀릴 수도 있고 3개 틀릴 수도 있는 거죠. 논술은요? 논술은 3분의 1을 풀면 거의 합격입니다. 문제가 어려우면 반만 풀어도 합격입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논술은 지금 대부분이 다 수리 논술이에요. 대부분이 다 수리 논술이고 연대 하나만 좀 특이한데 그래서 논술은 대학들이 약간 힘겨루기의 양상. 뭐 쉽게 얘기하면 고대 논술 문제보다 아주대 논술 문제가 더 어렵다. 뭐 이런 거죠. 논술 문제를 어렵게 내야 자기 대학이 좋은 대학인 줄 아는 그런 느낌. 뭔지 아시겠죠? 다 어렵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출제를 잘못해서 문제가 좀 쉬워서 뭐 이렇게 이것도 최저가 있어서 뭐 불수능인데 논술 문제가 쉽다. 그럼 최저만 또 맞추면 또 합격하는 그런 경우도 나와요, 논술도. 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논술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이 뭐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2시간 내에 몇 문제 푸느냐, 3시간 내에 몇 문제 푸느냐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정말 깊이 있는 그런 수학 공부를 하지 않은 아이들은 좀 붙기가 어렵죠. 그러나 수학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좀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애매한 애들. 좀 이따 제가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왜 논술을 시키는지를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논술도 저희 학원에는 항상 논술반이 운영이 돼요. 항상. 매년 논술 합격생이 나옵니다. 매년. 한 해도 어떤 애는 이제 많이 나오느냐 조금 나오느냐의 차이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아이들이 논술을 쓰냐 하면 학생부 전형으로 갈 수 없는 위의 대학을 논술을 쓰는 거예요. 학생부 전형은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쓸 수 없잖아요. 위의 대학을 쓰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근데 이제 수학에 좀 재능이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이제 논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논술 전형도 이제 뭐 이렇다라는 거. 약술 논술은 대부분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 이제 3등급 이하. 3등급 이하라서 학생부 전형으로 서울권 대학을 가기가 만만치 않고 수능도 좀 그렇고 근데 약수령 논술은 좀 이따 제가 대학들을 보여드릴 건데 약수령 논술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다만 이건 시간이 짧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훈련이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많이 풀어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그러한 이제 논술 형태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논술이 있다. 그런 얘기고요. 자, 고대, 연대, 서강대, 성대. 여기에 연대는 이제 뭐가 있냐면 과학지시문이 있어요. 연대가 항상 보면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은 학교? 왜 딴 학교처럼 하면 안 되고 꼭 그 학교만의 뭔가를 올해는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 과학지시문. 근데 이제 여기서 과학은 물화생지가 아니라 통합과학이에요. 또 지금 우리 고3 아이들이 통합과학이 머릿속에 있을까요? 고1 내신할 때 하고 2년 동안 안 봤는데 통합과학에 있는 과학적인 개념 요소를 바탕으로 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풀고 서술해라 하는데 약간 문과론술 틱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과학팀의 한 선생님이 저희 학원에 연대논술 쓰는 애가 지금 한 3명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대논술 쓰는 애들 연업방학부터 배점은 높지 않아요. 다만 수리논술이 배점 훨씬 더 높은데 어쨌든 과학지시문을 다루는 특히 다 이과 애들이라서 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런 형태의 논술이 옛날에 있었던 형태거든요. 예전에. 여기서 예전이라고 하면 약 10년 전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고 이제 문제를 다 끄집어내서 또 이렇게 복원하고 변형하고 해갖고 저희 아이들 과학지시문 이제 훈련시킬 과학논술이죠. 통합과학 기반의 과학논술. 그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부터 이제 이거는 강좌를 시작할 생각이고 저희는 3명이라도 소중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붙여야 됩니다. 붙여야 돼요. 저희 학원 믿어주신 학부모님과 믿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명수가 작아도 이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이렇게 논술 돼 있지만 약간씩 다 특징이 달라요. 그래서 이
여기 뭐 고대, 연대, 서강대, 성대, 한대, 중대가 있고요. 이제 더 내려가면 경희대, 이대, 시립대, 외대, 건대, 동대, 우리가 보내고 싶어하는 대학들이 대거 몰려 있죠, 여기에. 그러니까 대부분 다 논술 전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논이도 있습니다. 육논. 육논이가 뭔지 아시죠? 논술 6장. 학생부로 쓸 수 없어요, 원서를. 쓸 수는 있는데 가고 싶은 대학을 못 쓰는 거예요. 논술 6장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아까 제가 면접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아이가 어떤 대학 논술 전형을 쓰는 게 맞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게 다 대부분 다 수리논술이기 때문에 수리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어딜까요? 미적이죠, 당연히. 미적에서 다 당락이 결정 나는 건데 또 이제 이 한양대 같은 경우는 또 미쳤죠. 갑자기 한양대는 예시문항에서 이게 모의 논술을 보거든요. 대학이. 올해 우리 대학이 논술을 어떻게 내겠다라는 모의 논술을 봐요. 그 다음에 예시문항을 미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줘요. 이런 식으로 낼 거야. 근데 갑자기 한양대는 확통기하를 들고 나오는 거죠. 그 전에 미적만 내다가. 갑자기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미적은 지금 3학년 1학기 대부분 내신이고 확통도 내신 학교가 많은데 기하는 또 이제 선택을 안 했거나 또 저희 동네에는 2학년 때 기하를 하는 학교가 있어요. 2학년 때 기하를 했는데 기억이 나요, 그게? 내신만 잔뜩 하고 수능 선택을 안 하는데. 근데 그런 이제 한양대 논술을 쓸 애들은 또 기하를 또 단기 완성으로 또 가르쳐서 한양대 논술을 준비시켜야 되는 그런 또 이제 애로가 있죠. 참 입시학은 어렵죠. 복잡합니다, 이게. 애들 하나하나마다 다 사연이 다르고. 그래서 아이들이 논술 답안을 쓰기 시작해요. 논술 답안을 계속 쓰기 시작하면 저희 수리논술 선생님이 전용원 선생님인데 전용원 선생님이 저희하고는 논술을 10년도 넘은 분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 근데 저희하고는 10년 넘은 사람이 많잖아요. 고인물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전용원 선생님이 답안을 한 2달, 3달 정도를 이렇게 채점을 하면요. 얘는 연대 가능, 얘는 고대 가능. 뭐 예측을 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야지 원서를 쓰니까. 그래서 얘는 어디 쓰자를 저희 원서 쓰는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논술 전형으로 원서 쓸 때를 결정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가는 거고요. 자, 논술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 전형들이. 근데 이제 최저가 다 있죠. 이하보, 그 다음에 의치한 여기는 높죠. 그죠? 3합4입니다. 3합4면 112가 필요해요. 112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 보통은 이제 2합4, 2하보 이런 정도죠. 여기 밑에 여대 정도까지 가면 뭐 2합 7까지 들어요. 2합 7이면 대부분 맞추죠. 그죠? 하나만 2등급짜리가 있으면 나머지 5등급짜리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대부분 맞추는 거죠. 하나 정도는 뭐 국어나 영어나 뭐 아니면 탐구 한 과목이거든요. 여기서 탐구, 여기 탐이라고 써 있는 건 탐구 한 과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탐이라고 써 있는 건 탐구 2과목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탐평이라고 써 있는 건 탐구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요거는 탐구는 2개의 평균을 내서 반영한다 이런 뜻이고요. 네. 탐이라는 거는 탐구를 한 과목씩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하본데 그러면 4과목이 필요하잖아요. 4개 영역이 필요한데 그중에 탐구를 각각 한 개, 2개로 봐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탐이냐, 탐평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대학별로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약술논술입니다. 약술논술은 어떻게 출제되냐 하면 국민대를 볼게요. 인문계는 국어 8문제, 수학 2문제, 자연계는 국어 2문제, 수학 8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국어는 대부분이 요약이에요. 요약. 찾아내서 써라. 이런 형태가 많고요. 수학은 수능 문제를 서술형으로 출제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신도 객관식이 있고 서술형이 있잖아요. 수능이 객관식이잖아요. 물론 주관식이 있지만 이거는 약술형에서는 이거를 서술형으로 출제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민대 괜찮죠. 중위권 정도를 노리는 학생들은 상명대 괜찮죠. 그 다음에 가천대가 뭐 이 약술형 논술해 갖고 제 건물을 한 2개 정도 진 것 같아요. 이게 경쟁률이 뭐 100대 1 막 이렇거든요. 예. 왜냐하면 수시라는 건 기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수생들한테 없는 재학생의 기회잖아요. 수시라는 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학생부 전형으로 원서를 낼 수 있는 아이들은 기회가 있는 거고, 학생부 전형으로 원서를 못 내는 아이들은 어차피 수능 공부를 하잖아요. 수능 공부를 하는데 약술형 논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문제를 변형한 형태이기 때문에 애들이 뭐 3월 달부터 준비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름방학부터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 원서를 6장을 쓸 수 있는 찬스인 거예요. 중위권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그 층이 얼마나 두꺼워요. 이게 다이아몬드형 구조잖아요. 이게 상위권이 있고 하위권이, 중위권이 뚱뚱하잖아요. 여기가. 얘네들 중에 학생부 전형을 쓸 수 없는 애들은 약술형 논술로 다 쓰니까
가천대는 선도적으로 이런 형태의 시험을 만들어서 건물을 짓고 말겠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원서 장사를 정말 열심히 해갖고 예,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고 안 쓸 거냐? 뭐 준비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아이가 그쪽 논술을 해볼 수 있는, 특히 이제 자연계 아이들은 수학 문제를 서술형 문제를 그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가 있다면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죠. 저희 학원에도 대상자들이 꽤 있습니다. 여름방학 때 약수령 논술 이제 시작해서 뭐 별로 안 해요. 한 3개월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시간을 이용해서 한나절 정도는 약수령 논술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예, 합격자. 그래서 뭐 합격 확률이 높냐 낮냐는 그 수시원서라는 거는 뭐 합격 확률이 아주 낮다고 하더라도 쓰는 게 맞아요. 왜 기회를 왜 버립니까? 기회를 주는데. 준비 기간이 많이 들고 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뺏기는 게 아니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민대나 상면대나 가천대나 이런 데들은 괜찮은 대학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다. 그 무엇보다도 여기 뭐 교과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데요. 뭐 교과 반영률 낮습니다. 굉장히. 예, 교과를 안 넣거나 아니면 교과 반영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실질 반영률이 낮거나 이러기 때문에 내신의 영향을 별로 안 받아요. 이 논술은. 아까 주요대 논술, 상위권 대학 논술도 마찬가지지만 별로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내신은. 뭐 이런 형태고요. 자, 그렇습니다. 뭐 여기는 별로 뭐 외대 용인도 괜찮은데 밑에 신한대나 하신대 여기까지는 뭐 지금은 저희의 관심사는 아니기 때문에 뛰어난 이 약수령 논술하는 대학들을 샘플들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생겨 있다라는 거고. 자, 수시 지원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참 이 얘기는 이제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고 이제 원서를 정말 잘 써야 되는데, 원서는 제가 아까 이제 그 처음 시작할 때 아직은 머리가 살아 있어서 원서를 쓸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서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그 뭐랄까 원서 쓰는 사람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소양이 뭘까? 일단 요강에 대한 이해. 그죠? 대학 입시 요강을 이해를 해야죠. 그거 모르면 쓸 수가 없잖아요. 정시는요. 정시 원서는 일단 정량적 판단이 우선시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점수 몇 점이면 표준 점수 플러스 100분의 1을 더해서 대략 몇 점이면 가군, 나군, 다군의 이 대학이 안정권이냐? 그런 거죠. 아니면은 이거 뭐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거. 상향이냐, 하향이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어요. 정량적 지표가 우선시 되는 게 정시 지원이죠. 수시 지원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수시 지원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균형 감각이에요. 참 어려운 얘기죠. 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주변에 이렇게 이웃들을 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균형 감각 없는 이웃들.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집이 16층이거든요. 16층인데 저희 애들 어릴 때 그렇게 이게 층간소음 때문에 15층 아주머님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층 아줌마가 15층에 화를 내면 왜 그까짓 거 갖고 뭐라 그러냐고. 이건 뭐죠, 이거?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균형 감각이거든요. 상대편의 입장과 그다음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을 갖다가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균형 감각인데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아이가 나쁜 예부터 들어볼게요. 이 아이가 재수를 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있다 없다. 얘는 전혀 없다. 얘는 올해 이 수능 등급을 만들어낸 것도 거의 기적이다.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 집은 애가 셋이다. 그 다음 애가 지금 또 고1이다. 그 밑에는 중2다. 근데 얘가 재수를 한다? 얘네 엄마 죽으란 얘기냐? 뭐 이런 거. 다 고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주관적 만족도. 그러니까 애들은요, 제 경험상 예를 들면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애들이 있어요. 뭐 이 근처에서 뭐 구암중, 상현중 막 이런 데를 다녔어. 거기서 공부를 잘했어. 동창들이 많아. 근데 거기서 계속 공부를 잘했어. 고등학교를 갔는데 계속 공부를 잘했어. 얘 주변에는 다 그런 애들이야. 근데 이 아이가 예를 들면 여자아이인데 를 갔어. 다닐까 안 다닐까? 안 다닙니다. 무조건 뛰쳐나옵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이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못 다녀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상관없어. 뭐 대학이 뭐가 중요해. 나 대학생활 재밌게 할 거야. 기질마다. 어떤 아이들은 그냥 다녀요. 그리고 뭐 대학교 좀 안 좋은데 가보면 어때? 대학원 좋은데 가면 되지? 아니 그런 애들이 있어요. 네. 정말 이렇게 쿨해요. 애가. 대학이 뭐가 중요해. 내가 가서 잘하면 되지. 이런 쿨한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자아가 강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또래 집단들하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비교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은 웬만한 대학을 안 보내놓으면 뛰쳐나와요. 저희 학원에 지금 뭐 반수하겠다. 지금 저희 TA 중에서도 제가 정말 너무너무 예뻐하는 애인데, 정말, 고만 안 갔어도 제가 연고대를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마라를 가갖고. 그래갖고 제가 슬슬 준비해야지. 뭐 제가 실명은 얘기 안 하고 슬슬 준비해야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학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슬슬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너 빨리 TA고 뭐고 다 그만두고 학교 휴학하고 수능 준비 시작해라. 이 뜻이거든요. 그런 애들 못 다녀요. 잘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실제로 능력치도 좋아요. 근데 이제 학생부 전형으로 좀 다니다 보니 이렇게 내신이 좋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을 생각보다 못 봤어요. 페이스가 굉장히 좋았는데 생각보다 못 봐서 그냥 수시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케이스. 그래서 이런 균형 감각, 아이들의 기질, 그 다음에 그 집안에 이제 뭐 조부모님께서 뭐 연고대 가면 대학 등록금을 대줄 건데 그 밑에 대학은 안 내준다. 뭐 이런 집도 있고. 그러니까 학과를 놓칠 거냐, 높일 거냐, 이런 다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상담하면 다 나옵니다. 제가 상담을 몇 건을 했겠습니까? 상담을. 제가 거의 5년을 원서 쓰는 일을 했는데 상담을 해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이미 다 알죠. 여기 계신 학부모님도 저를 대부분 아시잖아요.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아시잖아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보고 어머님들이랑 통화하면 어머님들 성향을 다 알죠, 대부분. 그래서 그런 균형 감각. 그 다음에 얘는 수능에서 최저 등급을 수시 쓰는 아이들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얘는 떨어질 일은 없다 이런 애가 있고요. 얘는 지금 등급도 불안하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멘탈. 그 다음에 난이도에 따른 이 아이의 점수 변화. 어려울 때는 확 망가지고 쉬울 때는 잘 보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좀만 어려워지면 예를 들면 수능이 좀 어려워졌어요. 수학이 어려웠어요. 근데 얘가 평상시에 2등급은 받던 아이인데 갑자기 어려워진다. 그러면은 조금 못 봐서 재수생들이 좀 잘 보면 3등급 정도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4로 변하는 애예요.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최저 달성 가능성을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조합을. 국어에는 최선의 경우 몇 등급, 최악의 경우 몇 등급, 수학은 몇 등급, 몇 등급. 그래서 얘가 맞출 수 있는 최저의 상한은 뭐 예를 들면 3합 5 가능. 뭐 이런 조합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아이마다. 점수가 나빴을 때는 이런 게 균형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만족도. 그 다음에 이 아이의 내신으로 어느 대학을 갔을 때 상위권 학과를 갔을 때는 안 될 거다. 근데 하위권 학과를 가도 될 건데 전공 중심으로 보낼 거냐, 대학 이름 중심으로 보낼 거냐. 이런 게 조합, 이런 게 균형 감각이에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균형 감각이 정말 중요해요. 그죠? 예, 저희는 뭐 저희가 되게 잘난 척하지만 서비스업 하는 사람이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서비스업의 고객은 학생과 학부모님 거고 학생 만족, 학부모 만족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 아이가 이 대학 가면 만족할 거냐. 근데 그거에 관한 판단이 잘 안 되죠, 부모님들은. 그렇죠? 먼저 해드리는 거죠, 먼저.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뭐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작년 2학년 때 상담할 때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어머니, 이대로 가면 어디 쓰게 됩니다. 이대로 가면 어디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수시 접읍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집도 있고. 얘는 이대로 나가면 얘 만족 못 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뭐 무리를 해서라도 이번 내신을 맞아. 이런 상담을 한 적도 있고. 다 집집이 다르고 애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그런 균형을 만들어내고 점수와 성향,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능력, 최저 달성 능력, 이런 능력치를 갖다가 어떻게 조합해낼 거냐. 그래서 수시 원서 6장을 조합을 하는 거잖아요. 6장의 조합을. 그 다음에 이제 만족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그다음에 현실성. 원서 쓰면 아이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선생님, 제가 지금은 수학이 3등급인데 여름방학 때 열심히 해서 무조건 2등급 맞출 거니까 써주세요. 안 돼, 자식아. 현실성이 없어. 그럴 놈이면 진작에 했겠지. 그리고 네가 여태까지 보내준 게 네가 토요일 아침에 단 한 번이라도 8시 50분까지 온 적이 있냐? 맨날 엄마한테 전화하고 깨워서 보내라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믿을 수가 없다, 너는. 너는 시험 끝나고도 일주일씩 노는 놈이.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근데 선생님 저 올릴 거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애들은, 부모님들은 불안해하는데요. 애들은 자꾸 위해를 쓰고 싶어요. 현실적인 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6장의 조합을 만드는 건데 원서 쓰는 과정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피곤하고요. 이건 무슨 뜻인지 아시죠? 4승2패 6장을 쓰잖아요. 4장을 확실하게 붙이고 2개는 상향을 한다. 3장은 확실하게 붙이고 3개 중에 하나 붙을 거니까 나머지 3개는 에라 모르겠다 써버린다. 뭐 이런 거예요. 4승2패 3승3패 이런 전략입니다. 1승5패로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1승5패 안 돼. 2승4패 안 되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결국 4승2패냐 3승3패냐 이거예요. 50%는 붙을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간다. 50%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면 할 수 없다. 왜 나머지 세 대학 중에서 대학은 하나밖에 못 가요. 알고 계시죠? 예, 대학은 하나밖에 못 가기 때문에 결국 세 장을 붙일 거냐, 네 장을 붙일 거냐 여기서. 세 장을 붙일 거라고 썼는데 두 장만 붙을 수도 있고, 세 장을 붙일 거라고 썼는데 한 장만 붙을 수도 있는 거고. 6승으로 가면 그건 아니죠. 6개 다 붙으면 뭐하게요? 그 원서를 잘못 쓴 거죠.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떨어지면 욕은 두렵죠. 이사 가야죠. 근데 잘 쓰니까 여태까지 살고 있겠지, 이 동네에. 그렇죠? 잘 쓰니까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근데 이제 예측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따 모의고사 성적을 보여드릴 건데 이 아이가 하여튼간 2, 3등급에서 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2, 3등급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정말 재수가 없지 않으면 3합치는 맞춘다. 3합치는 2, 2, 3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4개 영역이 전부 다 탐구까지 5개인데 전부 다 뭐 2, 3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던 3합치는 맞춘데 실제 수능을 봤더니 전부 다 4로 깔아갖고 왔는데 그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측 불가. 그럼 뭐 재수해야죠. 뭐. 근데 그것까지 감안하고 원서를 쓸 수는 없죠. 그죠? 아예 안전하게 하나를 갖다 낮춰. 근데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해야죠. 근데 저희가 그 예년의 경우에 보면 이런 데이터를 사실 오픈을 하는데 저희 학생부 전형의 그 합격률은 90%가 넘어요. 이런 데이터는 잘 오픈을 안 하는데 왜냐면 떨어진 집도 있고 막 이렇게 마음 상한 집도 있고 막 그래서. 근데 저희가 학생부 전형은 90% 이상은 6장이나 쓰기 때문에 거기서 한 장이나 이상이라도 합격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학생부 전형의 합격 가능성은, 근데 이게 또 그 90%가 넘는데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학교하고 많이 다릅니다. 제 경험상 학교는 가능하면 낮춰 쓰는 경향이 강해요. 제 경험상. 예, 학교는 어떤 학교는 현수막을 걸거든요. 뭐 서울대 몇 명, 뭐 이대 몇 명.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중위권 이하로 가면요, 학교는 서울 소재 대학 몇 명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 소재를 몇 명 보냈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 저희는 아이들을 다 한 명 한 명을 개별화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랑 이렇게 쓰다 보면 견해가 많이 갈리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학교에서 상담받고 학원에서 상담받고 그래도 불안하면 또 어디를 가. 전철 타고 설렁역에 가서 뭐 컨설팅 받는 데 가서 돈 또 우리 학원에서는 뭐 안 받는 부모님들도 많고 저희는 그 이 수시 컨설팅 할 때 사실 3년 내내 저희 학원에 수강료 많이 내신 분들은 안 받아요. 3년 내내 정말 저희 학원 믿고 옆집, 뒷집, 사촌까지 소개하신 집들은 저희가 안 받고요. 아예 그 저기 한 집들은 조금은 받고, 그다음에 아예 그냥 그 저기 한 집들은 처음 제가 모르는 애들은 당연히 비용을 받고 해야죠. 시간을 많이 쓰거든요. 시간을 많이 쓰니까 비용을 받고 하는데 괜히 이상한 저희 학원이 뭐 2배, 3배 되는 돈 내고 가서 받아갖고 원장님 저기서는 이렇게 쓰라는데 원장님 왜 이렇게 쓰라고. 그럼 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죠. 그래야 납득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 이게 위험합니다. 이렇게 쓰면 이게 위험합니다. 논리적으로 납득을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쏟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 여름방학부터 시작해갖고 원서 접수 하는 기간까지 한밤중까지 전화통화를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원장님 이거 한 장만 바꾸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전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누가 그러는데 뭐 또 옆집 아줌마가 등장하잖아요. 누가 그러는데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그런 얘기도 나오죠. 뭐 갑자기 막 튀어나오죠. 사실은 뭐 부산에 외가가 있는데 부산대 한 장 뭐 이런 거죠. 예. 그런 그 뭐랄까 예외의 그런 그 저기도 케이스도 이제 반영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수시 지원을 하는 프로세스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갖다가 여러 가지 그 개념 요소를 조합하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고. 자, 전형이 교과 전형, 그 다음에 추천이 결합된 전형, 그 다음에 종합 전형, 아까 말씀드린 논술 전형, 약술 전형 다 열려 있는 거죠. 예, 여기서 뭐 교과를 6장 쓴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잘은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교과를 6장 쓰는 경우는 물론 중위권으로 가면 생겨요. 근데 상위권에는 이런 일은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6장 쓴다면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서울대부터 이대중대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냥 4개 대학 정도 포기. 근데 중위권으로 가면 막 생기죠. 중위권으로 가면 이제 뭐 최저 없는 교과 3개, 최저 있는 교과 3개, 뭐 이런 경우도 생기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교과하고 여기서 교과는 추천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교과하고 종합을 그 섞는 4+2냐 3+3이냐 이런 형태의 조합이 제일 많고요. 근데 면접이 있는 전형 없는 전형 이걸 또 고려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과 내지 종합을 서너 장을 쓰고 논술을 2-3장 쓰는 경우 그 다음에
교과를 3장 쓰고 약수를 3장 쓰는 경우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조합이 존재하겠죠. 이 전형을 갖다가 아이들마다 결정을 하는 거고, 결정을 미리 해야 준비를 시킬 거잖아요. 면접 전형이 있는 애들은 면접 준비를 시작해야겠죠. 논술 준비를 이미 하고 있는 아이들은 계속 시킬 거고, 새로 논술을 약수를 하게 되는 애들은 또 준비를 여러 방부터 시작해야겠죠. 그러니까 미리 정해야 준비를 준비해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전형을 결정하게 된다. 기준점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 설명드렸던 거예요. 고3 모의고사 3월달, 5월달, 6월달 성적 분석하고 9월 모의 성적을 예측해야 돼. 여름방학 때 상담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갈 거다, 얘가. 모의고사 등급이 어떻게 나올 거다. 3학년 1학기 거까지 이제 성적이 좀 있어야 기말 끝나고 좀 걸리잖아요. 분석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예측 단계죠. 3학년 1학기까지. 지금 뭐 2점 몇인데 3학년 1학기 어떻게 보면 1점 몇으로 갈 거다. 뭐 이런 아주 좀 델리키트한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저희 학원에도. 그런 애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추천 전형의 교내 상황은 직윤 얘기하는 건데, 학교에 우픈 얘기인데 저희 애들끼리 싸우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응원할 수 없잖아요. 누구를 응원할 수 없잖아요. 또 괜히 욕먹을 수 있고 그래서. 근데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전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이니까 그거를 뭐 저희가 개입할 수는 없고. 근데 다만 뭐 그런 학부모가 많지는 않지만 제 케이스를 말씀을 제가 예전 얘기입니다. 예전 그 동작구에 있는 케이스인데요. 얘가 1등이었어요. 1등이었는데 학교에서 직윤을 안 준다 그랬습니다. 안 준다고. 예. 학교에서 직윤을 안 준. 이유는 얘가 좋은 과를 쓰겠다 그러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학과를 낮추면 주겠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장은 서울대를 붙이고 싶은 거예요. 얘를. 그 학교가 갖고 있는 최고의 카드니까. 얘를 오늘 서울대를 붙이고 싶은데 얘는 가고 싶은 과가 제일 위에 있는 과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 과는 학교 확률이 낮기 때문에 주지 않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못 받았어요, 결국. 그래서 걔는 정시로 갔습니다. 이런 케이스. 그 다음에 또 여기 학교인데 거기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 있었고, 현민이었는데 걔도 1등이었는데 학교에서 안 줬어요. 안 줘갖고 걔는 이제 일반 전형으로 써서 이제 떨어지고, 걔도 이제 정시로 갔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학교하고 그런 약간의 밀당이 필요한 경우도 학교에 따라 생길 수 있다. 다만 학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장 재량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너무 부당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추천 전형은 이제 학교 상황을 조금 참작할 필요가 있는데, 밑에 연고대부터는 그런 고민은 거의 없을 거다. 오히려 우리 애가 1단계 교과 심사에서 통과할 거냐 말 거냐, 최저를 달성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런 걸 봐서 결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시 만족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애들이 튀어나온다고, 안 좋은 대학 가면. 그 다음에 하한선을 애한테는 말씀하지 마시고 부모님은 갖고 계셔야 돼요. 하한선. 여기 밑으로는 못 간다. 아시겠죠? 하한선. 하한선을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거를 뭐, 이거는 또 성향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준점을 갖고 이제 원서를 쓰게 되고, 이제 면접 능력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자, 전형 결정의 모델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신이 좋죠. 내신이 1.37이면 괜찮죠. 괜찮죠라고 말하면 안 되죠. 좋죠. 엄청 좋은 건가요? 뭐 어쨌든 근데 이 정시 경쟁률이 별로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케이스는. 그래서 수시로 생기부도 뭐 나쁘지 않은데 직윤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러니까 이런 주로 이제 뭘로 교과 중심으로 이제 가는 거죠. 최저는 맞출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최저가 서울대 직윤이 3합7이거든요. 맞출 수 있다. 최저는 맞출 수 있다. 지금 3합6인데 뭐 이건 좀 못 본 9월을 못 봐서 지금 이게 9월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마다 다른데, 근데 이 학생은 뭐가 문제냐면 등락이 좀 심해요. 모의고사가. 영어는 괜찮은데 이제 수학하고 탐구 쪽이 등락이 좀 심해서 이게 좀 앞으로 좀 안정화를 시켜야겠지만 정시 경쟁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본인이 갈 수 있는, 요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에 비해서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확실히 낮을 거기 때문에 무조건 수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얘는 100%. 정시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원서 쓰는 거죠. 최저 가능성은 있다. 정시 가능성은 없다. 그 다음에 생기부가 괜찮지만, 그리고 아주 그 뛰어난 편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과 중심으로 설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샘플이에요, 샘플. 실제 아이입니다, 실제 아이. 저희 학원 아이. 다 저희 학원 아이예요, 지금부터 소개한.
실명하고 학교하고 전공 같은 건 안 썼습니다. 드러날까봐. 네. 근데 뭐 마음속으로 저거 누군 것 같은데 뭐 여기 또 친한 부모님도 계시. 부모님들이 아시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제가 이제 오픈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얘도 지금 직윤 경쟁 중인 아이입니다. 예. 문과고요. 예. 생기부는 좋아요. 애가 아주. 그래서 얘는 교과도 가능하고 그리고 면접도 잘할 아이예요. 그래서 면접 있는 전형도 가능하고 학종도 가능한.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앞에가 문제인데 물론 잘 못 보긴 했는데 이게 지금 오히려 수학이 괜찮고 이게 국수 영탐이거든요. 예. 탐구는 아주 강해요. 예. 탐구는 거의 신입니다. 신. 문과예요. 사탐의 신. 예. 사탐은 아주 잘합니다. 수학도 곧잘 하는데 이상하게 문과인데 국어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자주 찾아오는 애 중에 원장실을 똑똑하는 애 중에 하나인데 원장실 똑똑한 애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보통 무서워하잖아요, 저를. 예. 제가 이제 8층 한 번씩 올라가면 그냥 싹 잡아버리고 내려오기 때문에. 근데 얘는 이제 원장실 자주 오는 애 중에 하나인데 이제 걱정하지 말아요. 너 선생님 저 최저 못 맞출 것 같은데요. 그래갖고 제가 영어 선생이잖아요. 내가 따로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1을 맞추면 너한테 좋은 소리 듣고 너를 3을 맞추면 내가 왼손 팔목까지 잘라버릴게. 그랬어요.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 애한테 자신감. 내가 맞추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최저는 걱정하지 마. 지금은 내신의 총력을 다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이게. 얘네 학교는 1등은 넘사벽이에요. 2등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유력한 후보인데, 그래서 1학기 내신을 너무 잘 봐야 되는데 또 중간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시금을 전폐하고 말도 안 하고 처박혀서 공부만 하고 있는 아주 열심히 하는 애인데 보면 좀 짠하죠. 잘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 그래서 얘는 이제 교과도 쓸 수 있고 종합도 쓸 수 있다. 면접도 강하다. 최저는 지금 살짝 불안한데 어떻게든 최저를 여름방학 이후에 맞춰내야 되는 그런 아이고요. 얘는 정시 경쟁률이 좀 낮은, 경쟁력은 좀 낮은데 이런 케이스가 좀 그렇죠. 얘는 연고대는 사실 그 학생부전으로 쓰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교과는 불가능하고요. 쓰려면 이제 종합을 써야 되는데 학생부 상황이 그렇게 뭐 나쁘지도 않지만 그렇게 또 좋은 편도 아니라서 얘는 맥시멈을 성대 정도로 보는 거죠. 예, 오히려 이제 성대부터 이제 정시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 이 정도면 정시 어디 가는 줄 아세요? 느낌이 잘 없으시죠? 이 정도면 숭실대? 조금 위에? 예, 숭실대나 그 위 정도 이렇게 가는 정시거든요. 예, 그러면 수시에서 얘도 무조건 붙여야 되죠. 무조건 붙여야 되는. 정시로 가면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맥시멈을 한 성대 정도로 보고, 근데 과를 잘 써야 돼요. 이런 애들. 성대 뭐 작년 컷이나 아니면 작년에 빠지는 비율이나 이런 걸 다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얘도 이제 수시로 무조건 합격을 시켜야 되는 아이인데 어쨌든 그 이제 교과 쪽으로 그 성대를 쓰고 연고대를 못 쓰는 게 좀 안타까운데 뭐 이런 케이스가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이제 이따 비교해서 아까 나중에 나오는 아이랑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얘도 좋죠. 얘는 남고아인데 얘는 왜 똑같은데 정시 경쟁률이 높다고 보느냐? 얘는 평상시에 국어를 계속 1 맞던 아이예요. 근데 요번 9월만 3을 맞았어요. 이런 게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건데 좋거든요. 국어가. 국어 좋아. 수학은 잘하고요. 아주. 탐구도 잘해요. 영어는 2여도 상관없어요. 감점이 별로. 그리고 이제 영어는 뭐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때리면 계속 올라갑니다. 예, 확실합니다. 성실한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어쨌든 서울대는 직윤을 못 받을 가능성이 커서 원서가 얘는 정시 가능성도 꽤 있고요. 그러니까 국어 1, 수학 1, 탐구 1이면 영어 2라도 서울대 해볼 만 하거든요. 근데 국어가 요번에만 못 본 거 이런 거라서. 그래서 얘는 좀 하한을 좀 밑에 잘라버리고 원서의 개수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에요. 떨어지면 정시로 간다. 예. 근데 뭐 이 정도면 사실 연고대를 과만 잘 쓰면 붙죠. 이 정도면 거의 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얘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국어를 좀 못 받는데 얘도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얘도 이제 정시 경쟁률이 꽤 괜찮아요. 예. 에너지도 좋고 국어만 좀 가다듬으면 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지금
내신이 딱 이런 상태인데 얘도 모르겠습니다. 연고대를 과연 교과로 과를 낮추면 또 모르겠는데 쓸 수 있을지. 그래서 얘도 정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의 하한선은 한 대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서 모의고사 추이를 좀 봐야겠죠. 이렇게 이제 예상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근데 얘는 2.97인데 얘는 이제 왜 얘를 실어놨느냐. 얘는 뭐 제가 편애한다고 학원에 소문난 애인데 편애하는 게 아니라 얘는 늦게 만났어요. 너무 늦게 만났는데 애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 학생 어머님한테는 제가 뭐 뵌지는 오래됐는데 가끔 통화는 한 1년에 저는 학부모님들과 거의 통화를 안 하거든요. 저랑 최근에 통화하시면 뭐 문제가 있으면 통화를 하죠. 근데 문제가 없으면 별로 통화를 안 하는데 얘는 제가 어머님한테 좀 칭찬을 좀 많이 해줘라 라고 이제 얘기하는 애인데 너무 늦게 만났어요. 좀 빨리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얘가 학습 능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여고거든요. 예, 여고니까 선행을 안 한 상태로 여고를 갔을 때 생기는 이런 딱 전형적인 케이스인데 이게 지금 못 본 거예요.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돼 있는데 국어, 영어도 거의 1이에요. 그래서 얘도 문과인데 국어, 영어, 사탐은 거의 1이고 수학만 3 하위권이었는데 수학을 제가 봄부터 너는 지금부터 시금을 전폐하고 수학만 한다. 국어, 영어가 불안하면 마음 두지 말고 접어라. 국어, 영어는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 국어, 영어는 워낙 언어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 영어 공부를 하면 제가 뭐라 그러고 하루 공부하는 시간에 거의 80%를 수학에다 쏟아 부어라. 이러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3 하위권에서 지금 얘가 요번에 모의고사를 6월 모의고사를 얘가 88점 맞았나? 엄청난 상승이죠. 84점이었나 88점이었나. 그래서 4점짜리 3개였나 4개 틀렸는데 엄청난 상승이라서 지금 9월 모의까지 쫙 하면은 얘는 충분히 뭐 내년 설명회 할 때 얘를 모델 케이스로 이런 애들도 연고대 갔다 이럴 수 있는 이게 딱 느낌이 오거든요. 얘는 정시로 하면 된다. 예, 정시로. 그리고 이제 얘는 무엇보다도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신 게 정말 저희를 믿으세요. 예, 그러면 힘이 더 나죠. 믿어주니까 어머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국어, 영어 모의고사 점수 안 나와도 신경 쓰지 말라. 여름방학 왜 올리면 된다. 지금 수학에 몰빵이다. 무조건. 예. 그리고 수시원서는 없다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얘는 이제 정시능력이 높아서 정시로 중대 이상. 근데 이 점수는 죽었다 깨나도 중대를 못 가죠. 문과니까. 예, 뭐 인서울이 되네만에 학종으로 이제 어떻게 비벼봐야 되는 그런 내신인데 이런 케이스. 정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얘도 이제 뭐가 안 좋은 거예요? 얘는 영어. 참 얘도 이것도 보시는 부모님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얘 말 안 듣는 이놈 자식 어쨌든 근데 얘는 논술을 지금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지금 생각은 논술 3장 학생부 3장 이렇게 쓸까 지금 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논술의 강점이 있고요. 이제 본인도 좋아하고 논술 공부 자체를 즐기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제가 예전에 서초고등학교 아이였는데 정말 일관성 있는 아이가 있거든요. 1년 내내 모의고사가 4일, 4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국어사, 수학일, 영어사, 과학일. 수학과학만 잘해, 수학과학만. 그러면 애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그랬거든요. 서초고 아이였는데. 그래서 제가 제발로 국어, 영어 공부 좀 해라. 내 선생님 올라가 보면 또 수학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왜 이렇게 국어, 영어를 못할까요? 안 하니까 못하죠. 공부해 그럼 수학 공부해. 공부해 그럼 수학 공부해. 공부를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안 해요. 네. 근데 갔어요. 그래도 연대 갔어요. 논술로. 네. 미쳤으니까. 수학에 미친 아이니까. 뭐 어쨌든 근데 이게 좀 하여튼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사실은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영어를 버리는 게 맞느냐 이런 거죠. 예, 영어를 버리고 똘똘한 탐구를 살리고 이제 국어 수학을 집중해서 이제 최저를 맞추고 자 학생부 3개 중에서 한두 장을 좀 안전하게 쓰고 예, 그다음에 논술 전형으로 이제 상위권 과를 노리는 뭐 이런 형태의 지원이 되게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1.6이면 뭐 수시도 한대성대는 그 충분히 해볼만 하기 때문에 일단은 연대고대를 논술을 쓰는 게 맞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고 그다음에 얘도 이제 정시 경쟁률이 굉장히 낮죠. 얘는 말 안 듣는 애인데 속색이는 애인데 그래서 얘는 그 1학년 때는 페이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1학년 때 굉장히 페이스가 좋아서 1점대 초반을 계속 달리고 있었는데 늦은 사춘기가 와서 2학년 때 지독하게 말을 안 듣고 속을 새기고 정말 제 속을 뒤집어 놨다.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제 핸드폰 번호를 양쪽 내외가 갖고 있는 유일한 가정.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속을 많이 새겼다는 얘기입니다. 아버님도 전화하고 어머님도 전화하고 예, 이런 아이인데 그래서 근데 좀 오래 데리고 있어서 중3 때부터 계속 데리고 있던 애 4년째 그리고 부모님도 이제 외아들이거든요. 부모님도 저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강하셔서 어떻게든 연고대를 보내고 싶은데 학생부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고대를 여기 이제 생기부가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생기부도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서 2학년 때 너무 허해요. 애가 뭘 안 했어. 너무 이렇게 늦은 사춘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써놓고 여기 얘도 이제 아까 그 케이스인데 제가 그래서 작년 겨울에 12월 달에 논술을 시작하자.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논술을 어떻게 해요? 논술을 왜 해요? 자, 누구야? 나는 너희 부모님한테 처음 할 때부터 네가 연고대 정도는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치도 있고 성실성도 있고 바른 아이였고 근데 애가 이제 막 삐뚤어지고 막 지금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네. 저희 학원 지금 조교하는 애 중에 서울대 간 여기 구암중 성보고 나온 최모 군이 있는데 그 아이는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너무 베스트였어요, 진짜. 그렇게 이쁜 애가 없었는데 3학년 때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봐요. 너 죽을래? 막 그러면 진짜 이게 뭐 이렇게 애가 그런 눈빛이 완전히 돌아갔어. 3학년 때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수능을 망쳤죠. 그러더니 마지막 날 다 떨어지고 재수하러 간다는데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1년 동안 선생님 너무 속색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재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재수해서 정시로 서울대 갔어요. 능력치가 있으니까 원래 잘하던 애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특히 남학생들은 중간에 한번 이상한 이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를 헤매버리면 이게 얘가 1학년 때 번 거를 2학년 때 다 까먹은 케이스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논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논술을 해라라고 그랬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2학년 말에. 그러다 지금은 목표의식이 생겼어요. 선생님 저 논술을 연대 한번 가볼게요.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어쨌든 연고대를 뭐 논술을 한번 해서 보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고 왜 이렇게 많지? 한 대여섯 장만 쓰라겠다. 얘는 얘구나. 얘도 이제 방황을 좀 했던 아이인데 얘도 지금 학생부로 쓰면 능력치는 굉장히 좋은 아이예요. 능력치는 굉장히 좋은 아이인데 중간에 좀 방황도 하고 속도 좀 세겠죠 얘가. 그러다가 지금 여기 뭐 학생부로 가게 되면 중대경희대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대경희대도 좋은 대학인데 얘도 능력치만 보면 훨씬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제 경험상 이렇게 좀 안 좋은 중위권 정도의 대학을 보내놓으면 이제 튀어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존심도 세고 그리고 공부도 잘할 수 있는 아이인데 그래서 얘도 지금 성대 이상을 뭐 제가 좀 빈칸을 좀 해놨는데 성대 이상을 논술로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그런 아이 뭐 주로 이제 자연계 아이들입니다. 이제 그런 아이들이고요. 그래서 뭐 주로 뭐 1점대, 2점대 애들만 뛰어났다고 또 뭐 잘하는 애들만 하냐 그런 게 아니라 학생부 전형을 쓰는 아이들의 샘플을 제가 최저와 이렇게 같이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어드렸던 거고요. 저희 학원에 잘하는 애들 많아요. 근데 잘하는 애들이 이쁜 게 아니라 말 잘 들고 말 잘 듣고 그다음에 이쁜 애들이 이쁜 거죠. 이쁜 애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쁜 애들이. 그러니까 그 원장이 저런 거 하면 편애하면 안 되지만 정말 어떤 애를 보면 웃음이 나와요. 흐뭇해. 제가 6층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8층에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쑥 돌아보다 어떤 애가 공부하는 걸 뒤에 보고 있으면 참 흐뭇해요. 정말 쟤는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또 남자애들 중에는 저놈의 새끼 진짜 대학만 보내놓으면 좋고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 너무
너무너무 꼴보기 싫고. 근데 또 이제 크면 또 애가들이 바뀌어지니까, 제가 아까 그 제에서 서울대 갔다 온 애도 지금은 뭐 거의 제 아들이죠. 뭐 지금 너무 잘합니다. 지금 너무 잘하고, 뭐 스승의 날이라고 뭐 장문의 문자 보내고 막 그래요. 선생님 어쩌고 저쩌고, 제가 고3 때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애들은 뭐 다 이쁜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시를 그 지원하는 컨설팅을 하는데요. 당연히 재학생 우선인데,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해도 되죠.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해도 되고, 이게 이제 그 신청을 받고요.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자료를 받아야죠. 모의고사 자료, 그 다음에 학생부 자료 이런 걸 받고, 컨설팅을 이제 진행하고, 이제 며칠의 시간은 필요하죠. 이제 저희가 학생부를 이미 저희 학원 재원생 애들은 대부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것만 보강이 되면 그냥 그거 갖고 진행하면 되는데, 저희가 성적을 안 갖고 있는 아이들은 며칠의 시간은 필요하죠. 분석을 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수시 지원 컨설팅을 저희가 외부에서 이렇게 신청이 오는데, 바쁘면 못해요. 바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고백인데요. 오늘 하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수시 원서를 쓴다라는 거는 5시간 고민한 거하고 10시간 고민한 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럴 거죠. 계속 가다듬을수록.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약간 뭐 잡채 만드는 거랑 비슷하죠. 잡채가 그냥 당면 삶고 대충 기름에다가 야채 삶아서 볶으면 되는 건데, 그것도 야채를 몇 가지를 넣을 거냐, 어떤 순서로 삶을 거고 어떻게 볶아낼 거냐에 따라서, 뭐 잡채를 요새는 볶지 않고 찌는 잡채도 있던데, 아세요 이런 거? 제가 요리를 좋아해서.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공을 얼만큼 들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이게 아이들의 인생이 걸려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느 대학, 뭐 물론 좋은 대학 간다고 행복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쓰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라서, 이걸 갖다 무한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략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건 50명 정도이지 않을까. 저희 재원생들 포함해서 50명 정도의 수시 원서를 저희가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학원 안 다니는 학부모님들 중에서 저희한테 이걸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하고 가세요. 나중에 막판에 이제 8월 말 그때 돼서 원서 해달라 그러면 그때 저희가 거의 못 받을 확률이 크고요.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제 친구들, 제 후배들 중에서도 의뢰가 많이 와요.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외부에서 뭐 선배 아들, 후배 아들, 뭐 기타 등등 친척집 뭐 이렇게 많이 와서 이런 그 수시 원서를 쓰는 아이들의 명수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받고 싶은 분들은 아예, 저희 학원 안 다니는 분들은 아예 6층에서 오늘 신청하고 가세요. 신청하고 가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명단에다가 기재해놨다가 그 해드릴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입니다. 면접도 이것도 다는 못해요. 이게 면접은, 이게 그 최근에 이제 학생부 면접이라는 게 일반화되면서, 예전에는 면접 수업을 했거든요. 반을 짜서. 근데 지금은 이 학생부 면접이라는 게 일반화되고요. 학생부에 이제 세특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세특이 다 다를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모의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한테 할 예시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게 애들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학생부가 다르니까. 물론 공통적으로 뭐 무슨 장래 희망이나 지원 동기나 뭐 이런 건 물어보겠죠. 그러나 그런 걸 갖고 이제 애들의 당락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생활 충실도라는 건 이 아이의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이 진정성 있는 진로 관련 활동이었냐를 뎁스를 깊이 추가 질문을 해가면서 너 진짜 한 거야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부에 아무거나 뭐 멋있는 거 많이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거 저희 아이한테도 제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너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이 부메랑으로 너한테 면접 문제로 날아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학생부를 기록해라. 제가 그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학생부에 기록된 기록이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표면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걸 뎁스를 깊여서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뭐 그런 무슨 프로그래밍 관련된 그런 세특을 갖다가 아주 자세하게 썼다 그러면 면접 준비할 때 그 전문가를 불러서 그것도 가르쳐야 되는 거고요. 뭐 어떤 화학에 있는 세특에서 뭔가 탐구 보고서를 굉장히 어려운 걸 썼다 그러면 우리 화학 선생님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만 깊게 면접에서 날라올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 돼서 이것도 아이 한 명마다 물어보는 문제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저희가 이것도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 학생부 전형 면접
예, 이것도 그 면접 저희 아이들이 이제 먼저 신청하면 먼저 해야겠죠. 근데 저희 학원에서 안 받는 애들도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예전에는 좀 그랬어요. 왜 우리 학원은 3년 동안 보내놓고 면접을 딴 데로 보내지?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오히려 그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뭐 그런데 이렇게 뭐 스트레스 안 받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받으세요. 뭐 다른 한 명 다른 애를 해주면 되니까. 근데 저희는 한 30명 정도가 맥시인 것 같더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신청 먼저 하시면 예, 저희가 그 막판에 이렇게 해달라고는 못해요. 이게 제 고등학교 선배가 그 외대 그 몇 년 전 얘기인데 외대 뭐 면접 갑자기 해달라고 제가 분명히 그 수시원서 쓸 때 그 선배님 그 미리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못 해줍니다. 그래갖고 근데 꼭 가만히 있다가 이제 면접 일주일 남았는데 우리의 면접 준비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뭐 저희가 막 한밤중에 막 어디서 중간에 사당에서 커피숍에서 만나서 하고 막 그런 기억도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막판에 몰리면 어려워지니까 미리미리 신청해 놓고 그 저기 하시면 예약하시면 면접도 이제 진행해 드리겠다. 이거는 뭐 사실 그 아이의 세특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 명이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전공이 달라지면 그 내용의 뎁스를 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학원에 이제 면접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저희 학원 곽다음 선생님이나 아니면 저희 수리논술하는 전정원 선생님도 면접도 그동안 경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대 면접, 약대 면접 이런 것도 다 해보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험 있는 그 면접 강사는 다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신뢰는 가지셔도 된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논술 강좌고 수리논술은 이제 전정원 선생님이라는 분이 지금 이미 진행하고 계시고요. 뭐 추가되는 애들 있으면 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연대 통합과학 제시문 그거 담당하실 분이 우리 기분이 선생님 요 분들이 이제 진행하신다. 지금 진행하고 있던 거 지금 잠깐 휴강 중입니다. 예. 그래서 논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점을 맞는 시험이 아니다. 예. 3분의 2만 맞추면 거의 붙는다라는 거고 답안을 작성해내는 그런 그 충실도와 그 로직이죠. 이 답안이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깔끔하게 논리가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부분 점수를 갖고 다 채점하는 거기 때문에 훈련을 많이 하면 당연히 합격 확률은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좋은 학교 다니는 좋은 뭐 유명한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붙는 게 아니라 준비를 잘하는 애들이 붙는 거예요. 시험은 예, 그런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수령 이건 이제 여름방학 때 이제 개강할 거다라는 얘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수능인데요. 이게 참 힘든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도 전화를 받았는데 어디에더라? 미림여고 학생 학부모님인데 그 여름방학 특강 프로그램이 있느냐 이거에 근데 여름방학이 몇 주죠? 3주입니다. 3주. 3주에 뭘 해요? 그래 내가 3주 동안 뭘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이런 그 항상 이제 설명 같은 거 할 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무슨 윈터 캠프, 썸머 캠프 이런 거는 보내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그 서울역 앞에 있는 그 떡볶이 집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뜨내기 장사하는 그런 거예요. 그냥 이벤트예요. 노는 선생님들 방학 때 그냥 시수 채워주는 그런 거지. 아이들을 뭐 3주 만에, 6주 만에 뭘 어떻게 바꿉니까? 아이들은 처음에 이렇게 아이를 만나서 그 아이를 파악하고 그 아이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들고 그 아이의 마음속을 읽어내고 그 아이가 과목별로 갖고 있는 능력치를 확인한 다음에 이 아이를 정해진 기간 동안에 얼마나 어떻게 올려줄 건가를 고민하는 오롯이 선생님들하고 저희 같은 기획자들하고의 어떤 소통에서 나오는 거지 그게 뭐 강의 잘한다고 단기간에 뭐 되고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지금 계속 그 선생님들이 뭐 우리 기반 선생님이 고3 국어 하고 계시고요. 우리 국산 선생이 고3 영어 하고 있고 우리 김정환 선생님이 고3 수학 올해 장이 팀장이죠. 하고 있고 다른 선생님들 수학은 혼자 못 하거든요. 반이 많아서 수학은 지금 뭐 미적 세계 뭐 확통반 그다음에 수원 수투 이렇게 다 나오면 수학 선생님이 한 3명 정도는 해야 돼요. 수학은 워낙 이렇게 그 수준별로 많이 나눠지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버릴 과목은 버린다. 정시는 지원 가능성이 없다. 이 과목은 최저 달성 가능성도 없다. 그럼 버리는 거죠. 버리고 나머지 과목에 집중하는 거고 다만 어떤 특정 과목이 안 나오면 저희는 뭐 개별 클리닉도 불사한다. 최저를 못 맞추겠다 그럼 해야죠. 어떻게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학생이. 근데
이게 고3들이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딱 이게 좀 애들을 분류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시도인데 저희 학원엔 정말 두 가지 형태의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을 잘 듣는 아이와 말을 안 듣는 아이. 근데 이 차이점이 뭘까?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은 중2, 중3 때부터 저를 보내드리고요. 제 말을 잘 안 듣는 애들은 좀 늦게 보내. 말을 안 들어, 말을. 힘들어, 그래서. 예. 근데 또 희한하게 중2, 중3 때부터 다녔다고 공부를 다 잘하는 것도 아니야. 애들마다 스토리는 다 다른데 그래갖고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은 그만큼 성적 올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수업도 이런 거거든요. 저도 이제 1월 달에 저희 영어 선생님이 지금 거의 우리 국사 선생님이 거의 고3을 지금 3년 연속했던가? 약간 뭐라 그래 번아웃이 와갖고 원장님 저 이러다가 올해 고3하면 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한 달 동안 휴가를 갔어요. 한 달 동안 휴가를 갔는데 그래갖고 제가 이 교실에서 고3 애들 영어 수업을 땜빵으로 했거든요. 제가 국사 선생님보다 잘 가르칩니다. 또 안 믿으시네 이것도. 제가 정말 잘 가르쳐요. 잘 가르치고 저는 제가 맡은 아이들 등급 정확하게 올려놓어요. 저는 자신 있어요. 제가 뭐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했겠어요. 근데 애들 국사 선생님 저보다 좋아해요. 왜일까요? 젊어요. 딱 이유는 그거 한 가지밖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는 그거 한 가지밖에. 근데 제가 이제 국사 선생님이 한 달 동안 원장님 좀 땜빵해 주시면 저희 쉬고 오겠다고. 그래서 뭐 강원도 가서 책 썼대요. 1년 동안 쓸 교재 만들고 왔다 그러던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수업을 딱 한 달 동안 이 교실에서 고3 애들 진행을 했는데 이게 딱 어떤 아이들은 제가 수업을 하면 반짝반짝하면서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일단 의자에 앉는 각도가 달라요. 기울어져서 이렇게 관찰해요. 내가 지금부터 네가 얼마나 가르치는지 볼 거야. 어떤 아이들은 눈을 바짝바짝 달려들어요. 누가 더 효과가 좋을까요? 이건 불을 보듯 자명한 거예요. 말을 잘 듣고 그 선생님을 신뢰하고 여태까지 수업 들었잖아요. 선생님들한테. 그럼 믿고 따르는 아이들이 전부 다 잘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가르치는 사람도 똑같죠. 어떤 애들한테 공을 더 드릴까요?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하겠다는 애들한테 당연히 공을 더 드리지 않을까요? 사람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수능 파이널을 진행하는데 사실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항상 아이들을 저는 그 갖고 있는 굳은 신념 중에 하나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하면서 갖고 있는 건데 전국 1등도 믿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죠? 전국 1등을 하고 있는 아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안 보는 데서 얘가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는 절대 믿지 마라. 얘는 무조건 게임하고 있다. 그래서 애들은 일단 가둬야 된다. 예. 일단 가둬놓고 시작한다. 예. 가둬놓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수도 봐야 되고 질문도 받아야 돼요. 저희 수학 선생님들이 아시겠지만 거의 매일 아이들 질문 받아주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수학 선생님. 시간만 나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누구 붙잡고 질문 받아주고 누구 질문을 받아주면 그 질문 하나 풀어주고 끝날까요? 저희끼리 다 얘기합니다. 얘는 이게 문제예요. 얘는 이게 문제예요. 얘는 이게 문제예요. 얘는 이게 문제예요. 아니 여기서 문제라는 게 얘가 싸가지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얘는 이 단원이 문제예요. 얘는 이 단원, 얘는 문제 풀 때 이게 문제예요. 이런 걸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그러면서 그 아이의 단점이 뭔지를 선생님들이 공유하고 그걸 갖다가 가르치는 사람마다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지도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게 무슨 여름방학 특강 갖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지금부터 수능 볼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특정 과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원장님 우리 애는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올까요? 그러면 저한테 신청하시면 제가 대안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안을. 어떻게든. 뭐 대안이란 게 뭐 딴 게 없어요. 그냥 그 쇠파트를 한 마리 붙이는 거죠. 뭐 8시 50분부터 영어를 못 하는데 얘 영어 공부를 안 한다. 그러고 8시 50분부터 점심 먹기 전까지 영어 공부만 하게 해라. 8층 관리자한테. 걔 머리 위에 CCTV를 하나 달아라. 1인용 CCTV를 달아서 절대 영어 공부를 아침 내내 하는지 안 하는지 감지. 뭐 이런 것도 되고. 아니면 단어 시험을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얘는 뭐 이틀에 한 번씩 보게 한다라든가.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잖아요. 뭐 가르칠 게 얼마나 돼요, 고3 애들한테. 다 이제 할 줄 아는 건데 안 하니까 그런 거고. 뭔가 이제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약한 부분을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 수학은 이제 여름방학부터 모의고사를 주 2회 봅니다. 주 2회. 예, 영어는 이제 주 1회 보고요. 수학은 주 2회 보거든요. 왜 모의고사 이렇게 자주 볼까요? 아이들이 수능이 몇 분인 줄 아세요? 네. 수능 수학이 100분이거든요. 네, 수능 수학이 100분이고 그 국어는 80분이고 영어는 70분이에요. 근데 100분 안에 30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10몇 번부터 꼬여요. 무조건. 1번, 2번 쭉 한 10몇 번부터 꼬이는데 거기서 잘못 꼬여버리면 그냥 망해요. 거기서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시간 조절을 시작해야 돼요. 이게 고도의 스킬이에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몇 분쯤 지나면 몇 번쯤 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애들이 체득해야 돼, 몸으로. 그걸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느껴야 돼요. 이 정도 지나면 내가 몇 분쯤 가 있어야 된다. 이해가시죠? 뭐 무슨 수능시계를 놓고 실전에 가보면 수능시계 있으라 많아요. 그거 감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 이 정도 지나면 몇 분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버릴 거 버리고 딱 해갖고 몇 분쯤 지나면 몇 분쯤 가 있어야 되고 몇 번부터 풀어야 된다.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죠. 뭐 듣기가 띠용띠용 막 음악이 막 나오거든요. 그때는 몇 번, 18번, 19번을 푼다. 먼저 풀어놓는다. 그 다음에 뭐 듣기가 이제 몇 번에서 몇 번 넘어갈 때는 또 몇 번을 푼다. 그 다음에 막판에 이제 뭐 그 29번부터 39번까지 11문제가 제일 어려운데 그 11문제를 풀기 전에 뒤에 40번부터 45번을 먼저 푼다라든가 이런 식의 전략들이 필요한데 그런 거는 모의고사를 계속 봐줘야 되는 거죠. 계속 봐주고 그걸 다 채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채점 결과 선생님이 상담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풀어? 왜 이렇게 풀어?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해주는. 그래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계속 보는 거예요. 시간 있을 때마다. 네.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서 그 모의고사를 또 해설하고 해설 수업에서 해결 안 된 거를 또 개인적으로 질문 받고 이러면서 이제 애들을 메꿔 나가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수능 볼 때까지 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어쨌든 아이들이 가능하면 저희하고 이제 호흡을 맞춰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말을 신뢰하고 네. 저희들이 제가 이제 반 농담으로 하지만 그 여기서 이사를 안 가고 이 동네 주소지를 두고 살려면 대학을 잘 보내야 된다. 안 그러면 욕을 먹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그동안 저희 학원에는 이렇게 10년 넘게 근무하신 분들이 거의 절반이 넘을 거예요, 아마. 예. 거의 아까 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선생님들도 대부분 다 뭐 우리 과학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뭐 15년 막 이래요. 예. 그리고 저희 수학 선생님들도 뭐 지금 절반 정도는 10년이 다 넘었죠. 오랫동안 이제 근무, 저희가 이제 힘을 합쳐서 그동안 애들을 대학을 보내왔는데 그런 대학을 보내는 그 저희 진명이 갖고 있는 힘의 근간에는 결국은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과 그다음에 애들에 대한 개별 파악, 소통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사실 강의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고3을 아예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국사 선생님하고 저하고 차이는 제가 더 잘하는데 이 사람은 젊다. 예, 그렇죠. 예. 나이가 있으면 그만큼 노력을 한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좋아하는 또 남자애들 몇 명이 원장님이 또 수업해달라 그래갖고 야, 내 국사 선생님한테 눈치 봐갖고 한 반 정도로 내가 해줄 수도 있어. 근데 싫다 그러면 제가 안 하는 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게 다 전임 강사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다 소속돼서 뭐 이 선생님들이 별로 중간에 바뀌거나 할 가능성도 없고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저희 학원 고3 애들 계속 같이 키워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올해 아이들을 잘 보내서 또 내년에도 저희 제자들이 계속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이제 수능 파이널 잘 진행해서 한 명도 정말 이렇게 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면서요. 다 잘 보내서 내년에 웃으면서 아이들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략 2시간 했죠? 대략 시계를 안 보고 했는데 이게 갑이네요. 모의고사를 계속 봐야 되는 이유와 설명회를 하도 하다 보면 지금 대략 2시간쯤 돼가고 있을 거다라는 감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끝까지 오늘 또 핸드폰 소리가 한 번도 안 울렸잖아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이 매너가 있잖아요. 다 이렇게 진동으로 바꿔놓고 무음으로 바꿔놓고 그렇죠? 이렇게 부모님들이 매너가 좋으니까 애들도 다 이렇게 이쁘게 잘 큰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뭐 물어볼 거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물어보시고요. 기말 끝나자마자 상담을 아마 이제 하게 되겠죠? 예, 그때 또 개별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